두 번째 결론은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나는 조금 롱텀하게 투자의 시계를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은 그러면 경기 침체를 우리가 한번 이제는 가정의 시나리오 1으로서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저는 올 것 같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 왼쪽 차트는 미국 그러면 소비 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지표, 가장 범용성으로 쓰이는 경제 지표가 미시건대라는 대학교예요. U of 미시건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만 사람들이 보통 헤드라인에서 보는데 그 안에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있는 그 지수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미래 기대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소비를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선행 지표인데 그 안에 구성 항목 중에서 더 미래를 내다보는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선행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 파란색, 약간 주황색입니다. 둘 다 이렇게 내리꽂고 있어요. 이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이 심리가 워낙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또 뒤꿈치라는 게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경기 침체. 네. 그거죠.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뭐 아직은 괜찮다고 하죠. 왜 괜찮냐 보면 한국은 가계자산에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60%가 가계 포트폴리오상의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주가가 60%예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쓸 돈도 점점 이제 적어지는 거고, 더 나가서 오른쪽에 이제 논란이 있는 저축입니다. 소득 대비 저축의 비중이에요. 레벨보다는 비중을 보셔야 돼요. 코로나 터지고서 확 올라갔죠. 이게 소득이 줄고 저축 돈을 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4.4%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난 1년 동안을 볼까요? 가게들이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보조금 형태로. 그리고 주가도 좋았잖아요. 조금씩 빼서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뭔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물론 저축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 줬거든요. 왜냐하면 다 일자리로 하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물가로 돌아가는 거죠. 물가가 빠르게 2% 밑으로 안정된다면 이런 고민은 해프닝. 다시 한번 좋은 시점 올 겁니다. 지금이 바닥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중금리 시대, 중물가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신냉전이라는 큰 변화에 놓고 본다면 신냉전 이퀄 좋은 시절 끝났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감없이 쓰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는 둔화로 되면 다행이다. 침체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꺾이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를 덜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 둔화가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니까 물건이 오히려 넘치면 그걸로 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데 물건이 멈추려면 우리가 흔히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 뇌리를 강타했던 게 공급 차질이라는 겁니다. 공급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남아돌 공급이 없습니다. 또 책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또 그 미중 패권이나 블록 경제화가 돼서 공급 사슬이 더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해결이 된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옆 나라 가서 우리 가격 논리 아니냐.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줘라. 돈 더 줄 테니까 러시아 우랄유 쓰자. 아니면 미국이 반도체를 뭐 도용하던 우리의 정보를 빼가던 싼 게 비슷하 갖다 쓰자. 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그 인빌리저블 핸즈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시기가 늦어진다는 그 시기가 지연된다라는 게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는 게 우리 체감적으로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도대체 주식 투자하는데 뭐가 문제냐. 소비가 둔화되는 게 뭐 미국의 경기 중에서 소비가 중요하다고 치니까 소비 둔화되는 게 뭐 안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주식은 잘 가던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조만간 그게 가시화된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실적 시즌이었어요. 한국도 7월 중순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일 겁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적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는 눈 모두 뻔합니다. 그런데 왜 안 좋냐 보면 락다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실적의 가이던스, 향후 전망치가
이대로 가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그러면 결국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어닝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소비 업체에 국한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중국이 삐그덕 거리고 있어요. 연일 헤드라인상에 중국의 뭐 리커창과 시진핑의 뭐 권력 구조까지 해프닝으로 오르내릴 정도로 중국이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중국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파란 이 주황색이죠. GDP 성장률입니다. 4.9%예요. 근데 이게 선행지표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중국의 GDP 그로스 성장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의 소매 판매. 근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4월 달에 마이너스 11.1%로 급락했어요. 아직 중국의 GDP는 1분기밖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6월 달 처음에 들면서 5월 말부터 중국의 5월 달, 이건 4월 달 지표잖아요. 5월 달에 그 제조업 서베이 지수 PMI라고 하는 것이 V자 반등을 일어나고 있어서 꽤 뭐 좋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선전했거든요. 그렇다니까 중국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6월 1일부터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최악은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이러다가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직 그 어느도 마이너스를 찍는다는 것을 현실화 모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불안할 요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2분기 GDP를 트래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월간 지표를 오늘 이 방송 이후로 우리가 중국 좀 봐야겠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월달 소매 판매가 조만간 또 발표되거든요. 네. 6월 중순쯤에 발표될 겁니다. 그럼 5월달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꼭 보셔라.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나 반등할지에 따라서 이 GDP에 내려오는 폭이 결정될 거다. 만약에 더 마이너스 찍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정말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요거는 큐티가 시작됐죠. 큐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일이 우리는 휴일이라서 거래일이 아니었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게 여지없이 미국 시장이 반영하고 있죠. 6월 1일은 미국 연준의 QT의 시작이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 상하이의 리오프닝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증시 내려갔죠. 그러니까 우려감이 좀 더 높아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QT는 뭐가 문제냐? 결국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왼쪽 차트 보시죠. 이게 연준이 그동안 QE라 그래서 국채랑 모기지 MBS 저당 채권을 산 거예요. 네. 사서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국채 만기는 이렇게 몰려져 있는데 MBS 만기는 멀어요. 2035년부터. 현재 2022년인데 뭐 10몇 년 뒤 얘기를 벌써부터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연준이 9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MBS가 2.7조예요. 네. 약 3조라고 보시죠. 네. 코로나 이전에 연준의 대차대표 규모가 약 한 4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조를 샀는데 그중에 한 40%가 MBS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채입니다. 60%. 네. 국채를 꾸역꾸역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규모 9조 규모가 얼마나 내려올 수 있을까 보면 이 만기거든요. 보통 만기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때 상환하지 않고 없앤다는 게 QT의 현재 수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채 만기 도래가 한 1.1조, 내년에 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2조.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QT를 시작하면 한 2조 정도 국채가 줄어요. 그래봤자 7조예요. 예. 너무 많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4조였다고요. 네. 지금 9조에서 줄였는데 7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역시 금융시장에 큰 왜곡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자산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빨리 줄이지? 국채를 내다 팔겠구나. 근데 국채를 내다 팔면 금리가 너무 뛰잖아요. 금리가 뛰면 지금처럼 다 아사리판되고 소비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국채를 줄이면서도 저 멀리 있는 MBS 아직 만기가 저렇게 멀리 있는 거를 미리 땡겨서 팔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예상 수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만기들을
재상환해주지 않고 그냥 삼각시켜도 좋은데 이게 과거 2016년에 했던 일입니다. 그때는 시장에 별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구조라는 너무 큰 덩어리 이것을 단기간에 줄이려면 미리 밖에 있는 이 만기도 도래하기에는 먼 이것들을 갖다 팔겠구나. 그게 지금 큐티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 어떻게 영향이 여파가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라 그러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네네. 엄청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맞습니다. 자산시장이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거두는 시간인데 네.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죠. 네. 저렇게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도 끌어와가지고 해결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V자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림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을 연준이 정책을 잘 폈으면 물론 네. 잘 펴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과거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지금의 연준의 행태들을 보면 역시 연준 선방했으나 이러한 막대한 유동성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 좀 실수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나타났었다. 과거 역사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렇구나. 야. 이게,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진짜 이렇게 되네요. 다들 이렇게 환호할 때 있었는데.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유튜브도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한 20, 30%는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확실히 이게 좀 이렇게 있군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웅달님 이제 유튜브 하시는데 보면 아마 숫자적으로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조회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맞아요. 또한 이제 댓글조차도 되게 감성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내 포지션 벌써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불난데 불치지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더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한번 락인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맛을 느낀 사람들 아니면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 시장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약과 똑같은 것이죠. 단 앞으로 재진입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심이 여전히 높으신 분들은 이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야겠다. 이제 스스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욕구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있는 회사도 뭐 그런 걸 지향하는 회사지만 결국 맞춤화, 커스터마이즈, DIY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공부하기도 싫고 본업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시대는 끝났다.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셔야만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갔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예측이 너무 어려울까요? 만약에 지금 수준이 예를 들어 뭐 하반기 때까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지금 사서 뭐 그때까지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하방이 지금의 수준으로 수준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위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확률이나 혹시 뭐 이런 게 또 예전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 너무 밸류에이션인데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번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고점 대비 20% 뭐 50% 떨어진 적도 있어요. 서프라임 때는 50.8%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여기도 경기 여기 색칠된 거. 그럼 여기 색칠된 데는 20%밖에 안 빠진 거네. 그러니까 평균이 29%. 뭐 13% 빠진 적도 있어요. 경기 침체 기간과 속성에 좀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오케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저희 바이콜에 저희 콜을 산다, 바이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기 침체가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때처럼 커질 거다라고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올해 연말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3,000이 됐다. 거기 50%면 1,500입니다. 서프라임처럼 위가 온다 그러면 1,500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아니면 뭐 닷컴 버블 40%. 그러면 3,000선이라고 보면 1,800. 근데 그보다 좀 적을 거야. 한 20% 빠질 거야 라고 보면 지금 2,600 수준. 근데 이거를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참 이렇게 뭐 언제까지 떨어집니다. 이것도 뭐 저의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코는 어떻게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 그러면 일단 비우시죠. 일단 비우시죠. 뭘 떨어져든 20% 떨어지든 50% 떨어지든 아니면 안 떨어지든 지금보다는 쌀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콜이죠. 네.
되게 중요한 순간에 되게 엄청난 자료로 네. 저희에게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그래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좋은 예방주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것까지 하고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뭐 저희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저도 이제 다양한 경험에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다 모든 정보를 가늠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달님 초대를 해주셔서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하나 바로미터는 꼭 전해드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저의 의견을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대 포지션을 해서 이득을 보시면 저 더 연락 없이 기쁘고요. 아니면 저의 콜에 바이하셔갖고 그만큼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기회를 봐서 수익을 봐도 너무 좋고요. 어쨌든 저는 좀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좀 드리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달러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이거 언제 이제 녹화해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6월 2일이잖아요. 오늘 6월 2일 날 다시 뭐 저희 전망대로 원화도 약해지고 달러도 슬쩍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달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와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의 기회와 위기를 작용하는 BM, 바로미터는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축통화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왼쪽 차트에 보면 우리가 흔히 달러 하는데 그 달러는 이 6개의 통화들의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각각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로와 일본화가 거의 유로와 엔화가 거의 70%를 작용해요. 그래서 사실 달러 어때? 라고 하면 유로 어때? 엔 어때?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엔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작아서 우리가 유로가 대부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지난 여기 위에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강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최근에 이 달러가 고개를 숙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때문입니다. 유럽이 드디어 금리를 올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오는 통화는 당연히 자금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반대로 달러가 약해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콜인데 자, 그러면 유럽은 금리를 첫 번째 올릴 것인가? 두 번째, 금리를 올린다 해서 유로가 강해질 것인가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은 사실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약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올리면 유로가 강해져야지. 지금 봐라. 근데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약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유럽이 왜 금리를 올리는지는 이 FRB라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오른쪽은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흔히 유럽의 중앙은행은 이중 책무, 듀얼 먼데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무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물가 안정과 하나는 고용 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가 너무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용이 조금 훼손돼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고용이 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더 고용을 먼저 방지한다. 고용을 이끌어낸다. 경기를 보호한다. 뭐 이런 게 듀얼 먼데이트인데요. 유럽은 ECB는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겁니다. 유럽은 딱 하나예요. 물가밖에 없네요. 네, 우리 메인 에임은 at the ECB's price stability. 즉 무조건 물가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가장 유럽 경기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수입 물가가요. 생산자 물가가요. 34%예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이러면 독일의 기업들은 거의 죽을 맛이죠. 왜냐면 원재료를 34%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사오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그렇죠. 전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초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ECB가 드디어 아마 발톱을 드러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가르드 총재라는 것은 미국의 파우르 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유럽이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죠. 네. 얘네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얹어주고 돈을 쓰고 있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 7월달 8월달 금리를 올린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실물 경제 충격이 큰 곳이 아니면 주요한 것이 깊은 것이 유럽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계속 미국을 가서 얘기했잖아요. 내년 초반에 올 것 같다. 저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가 결국 건너 미국한테도 시간이 흘러 내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유럽은 또 얼마나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어요. 저는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데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올리기 전까지는 유로화가 꽤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올렸을 때 나타나는 경기 둔화를 감안해 보면 다시 유로화가 약세가 될 것 같다.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 부침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MDD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 그리고 경기 침체도 아니잖아. 그럼 많이 싸졌으니까 지금 사자. 저도 오케이.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서 달러 봐봐. 달러가 이렇게 약세잖아. 이미 달러도 고점 봤다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어. 이제 달러는 약세야.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라는 그 의미가 유로화가 강세인데 딱 보아하니 유로화라 강세는 결국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유로화가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한쪽 그 많이 빠졌다는 것에 일부 동의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리지만 더 나아가서 달러는 이제 완전히 약세로 전환됐어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 나오는 데이터와 나오는 흐름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달러 보통 강세라고 하면 네. 그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은 다 어렵다고 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야지 자산 가격을 높이는데요. 달러가 강세면 글로벌 해외 헤지 펀드들 아니 IB들 입장에서 굳이 미국의 달러가 강한데 달러 자산을 사야지 굳이 신흥국 자산을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네. 뭐냐면 이제 원화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뭐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제가 이 시간을 비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안화도 7위안이 넘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위안이 되면 아마 7위안이 되면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오실 텐데 그때 제가 나와서 왜 이런 상황인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런 거 차치하고 네. 오늘은 말미에 이제 원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화가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원화는 이제 펀더멘탈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야지 원화가 강해져요. 수급에 의해서 외국 통화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원화의 자산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원화 강세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른쪽 차트가 중요해요. 이게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것이죠. 그런데 무역수지가 공교롭게 6월 1일 날 또 발표됐는데 또 무역수지 적자예요. 적자가 연간 누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커지는 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역수지의 수출을 보면 물론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유가가 높아져서 수입이 증가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적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요즘에 보니까 조만간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추석 때는 엔간하면 해외 가자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여행수지라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외국인이 써서 하는 돈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소비하는 그 차이를 여행 수지라고 하는데 불보듯 뻔하잖아요. 여행 수지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는 거. 왜냐면 조만간 이제 다 나갈 테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달러는 더 나가요. 오히려 달러가 더 외부로 반출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워낙 약세의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펀더멘탈을 보시면 이 왼쪽 차트입니다. 이게 한국의 경기 선행지표들이에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데 순환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미 한국의 선행지수는요 다 꺾였어요. 이게 장기 시계열인 장기 평균이 100을 하회하기도 하였고 실제 작년 7월이었던 거가 아마 고점일 겁니다. 작년 7월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동행지수는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선행지수는 우리나라 미래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고 동행지수는 현재 동행하는 지수를 모아놓은 건데 동행지수도 2달 연속 꺾였어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같이 꺾인 구간은 다 부진했습니다. 네. 자, 펀더멘털이 약하단 말이죠. 그럼 지금의 되돌림은 뭐였습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기술적인 되돌림. 항상 영원한 건 없는 것처럼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있었고 자, 앞으로도 원화는 글쎄요. 약세 압력이 상당 부분 상존해서 다시 한번 12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계속해서 윗방향을 그러니까 1300원을 터치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게 컨센서스지 저의 기본적으로 전망이지 확 내려올 겁니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설명력이 부족하다.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와, 그렇군요. 와, 이렇게 데이터로 다 보여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그 미래를 좀 내다보면 혹시 그 책에서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그 미국의 패권 있잖아요.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의 패권이 일단 첫 번째 불안하니까 지금 미국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미국이 한국에 와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결국 그거는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거기에 인도가 들어갔다는 게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인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할 거다. 즉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상당 부분 링크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의 시각 중에 하나고 향후 모르죠. 그게 파운드처럼 영국처럼 패권을 잃어버릴지 아니면 과거 네덜란드처럼 또 잃어버릴지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균열은 같다라는 건 팩트. 그러면 이 균열을 가지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네. 그래서 저는 큰 판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우리 투자 관점에서만 일단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차이메리카라고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값싼 제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계속해서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 이 부분이 더 이상 세계 공장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적어졌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요. 네. 그 2023년 뭐 네. 상반기가 됐든 뭐 하반기가 됐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네. 이런 식의 접근 투자 전략은 괜찮을까요? 지금 네. 열심히 이제 본업을 해요. 네. 뭐 부업으로 해서 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네. 그때 1년 후, 네. 뭐 2년 후, 네. 그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한 번에 네. 인생 맞아요. 역전의 기회를 네. 노려보자. 네. 그거는 이제 저의 회사에 링크되어 있는 저희 고객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서비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에서 대외적인 매체에서는 그냥 제가 확률 50%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콜을 사시려면 50% 확률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다렸다가 정말 저 얘기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쭉 봐서 NDD 한 30%니까 그때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다 떨어졌다 싶어갖고 그때 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AS는 이제 저희 책무가 아닌 것이고 다만 제가 따로 관리하고 따로 저랑 소통하는 그런 분들 고객들한테는 제가 그때그때 미세 조정과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동안 우리가 사자 오르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네. 하락장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오히려 이런 식의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데, 그 계좌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고 오히려 네. 더 안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정말 좋은 자리와 좋은 책으로 네. 한번 그런 것들을 되새겨 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으네요. 맞습니다. 예, 빗사님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도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좀 뭐 끝으로 네. 한 말씀 좀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세상에 공짜는 참 없죠. 경제학의 제1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은 결국 탈이 난 것 같아요. 네. 결국 자기만의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철학과 잣대가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울 필요도 없고요. 또 엄청나게 복잡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거창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기준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시기에 중심을 잡고 좀 더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책으로 접하든 아니면 이런 매체를 접하든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다다익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 있죠. 너무 많아서 다 우리 헛갈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보화 시대의 다다익선 다만 그런 것을 추릴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그것은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결국 자기가 그것을 습득해야 된다. 좀 고난의 시기이지만 결국 큰 결실과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하반기는 외환시장이 일단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빈센트님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의 빈센트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